자, 시작하자고. 오늘은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에 마지막 시간으로 내용을,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 한번 하도록 하자. 자, 먼저 우리 서론에 해당하는 얘기야. 뭐 이 부분은 간단히 지나가도 돼. 내가 얘기하는 건 처음에 아무래도 시작할 때 이런 걸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냥 서론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야. 중요한 건 앞부분에서도 기기 분석의 역사를 보더라도 결국 빛을 이용하는 기기 분석이 시작이 됐다. 빛을 이용하는 거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우리 여태 동안 지금 반학기 동안 한 7주 동안 강의했던 내용의 대부분은 전자파, 빛을 이용하는 분석이었어. 아직 이 부분은 하지도 않았어. 우리 지금 이 부분까지 대강 끝났어. 그래서 장단점 뭐 얘기했고 빛에 대한 얘기도 했어. 그치? 그 다음에 분석기기를 이제 성능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우리 저울을 이그샘플로 놓고 얘기를 했었어. 그치? 우리 실제 기계적으로 중요한 건 요 SN 레이쇼라고 하는 게, 이게 결국은 분석기기가 예전에 비해서 막 발전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기계적인 부분도 발전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 분석기기들이 훨씬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어. 그거는 이 SN 레이쇼라고 하는 걸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분석기기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전자파 분석, 분리 분석.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누가 강의를 하더라도 얘기하는 내용이고, 그 이유는 사실 분석기기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어. 그지? 그거는 전공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하는 거라면 환경 분석에 가까운 분석기기들을 주로 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공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고분자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할 거다. 아직 얘기는 안 했어. 그치? 전자파 분석이 사실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그런데 지금 여기 써 있는 전자파 분석을 정리를 하면 이 표는 매주 봤을 거야. 그치? 이제 이 표는 지겹게 보지 않았을까 싶어. 내가 이걸 표로 정리한 이유는 사실은 이건 내가 정리한 거야. 정리한 이유는 이 상호작용 부위라고 하는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실제 이 기기들이 어떤 메커니즘, 어떤 원리로 분석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야. 그지? 우리 UV 비저블부터 시작해서 여기 외곽전자의 어떤 변화를 보는 거였어. 그지? 여기서부터 파장이 짧아지고 그러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빛들은 점점 안쪽에 어떤 변화를 보는 거고, 파장이 길어지고 에너지가 낮은 것은 바깥쪽이야. 그치? 근데 이쪽은 너무 빛이 약하니까 이번에는 자석을 걸어줘야 돼. 처음부터 간단하게 내가 얘기하고 끝난 게 얘네들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끝냈어. 그치? 나머지 분석기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었고, NMR은 아직 얘기를 안 했어. 그치? 요번 중간고사는 어디까지냐면 지금 NMR은 얘기 안 하고 지금 나머지 분석기기들 위에 남아있는 분석기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이거야. 이 과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XPS라고 하는 분석기기는 어떤 기기냐, 이 기계로 뭘 할 수 있냐, 그치? 이런 걸 질문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이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싶고 이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웠으면 하는 거는 당연히 지금 얘기한 XPS의 원리는 뭐고 뭐 어떻게 작용하는 거고, IR의 원리는 뭐고 어떻게 작용하는 거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거를 어떤 분석기기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냐? 라는 걸 질문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어떤 고분자가 있는데 이 고분자가 폴리에틸렌인지 폴리프로필렌인지 폴리스타이렌인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걸 질문하고 싶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에 닥치잖아. 현실적으로는 내가 무슨 연구를 하다가 내가 그지? 이 반응이 갔는지 안 갔는지 기기 분석적으로 알고 싶어. 그지? 현실적인 문제는 그런 거야.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런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분석기기들에 대한 얘기를 다 해야지 그 질문을 할 수 있어. 그지? 분석기기들도 여기 있는 것만이야? 여기 있는 거면 NMR 빼고는 다 얘기했으니까. 그지? 그게 아니야. 여기도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은 기본적으로 기말고사 때밖에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고 같이 디스커션 하고 싶고 본인들의 생각을 듣고 싶고 그거를 교과목인 이상 그레이드를 매겨야 되고 그런 걸 바탕으로 성적도 매기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이 분석기기들에 대한 얘기는 일단 내가 다 해야지 그런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말고사의 비중을 내가 둘 수밖에 없어. 그지?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기말고사 볼 때 범위가 어디에요? 라는 이런 바보 같은 질문 오면 안 돼. 당연히 당연히, 그지? 질문 자체가 당연히 앞에 있는 분석기기들이 다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그냥 하고 기말고사나 잘 보자. 라고 생각하면 이미 늦었어. 거꾸로, 솔직히 해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할 것도 없어, 요번에. 너무 공부하면 아마 후회할 가능성도 높아.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앞부분 얘기가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지금 한 학기가 아니고 반 학기 동안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하자고. 내가 막 이 시간에 맞춰서 이 내용을 조금 순서를 막 바꾸기 때문에 순서가 약간 뒤틀릴지 모르지만 그냥 자료에 있는 순서대로 하자고. 제일 먼저 얘기한 건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야. 원리는 지금 여기 써 있어. 기본적으로 외곽전자를 보는 거고 특히 외곽전자에서도 파이전자의 변화를 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어떤 흡수대를 갖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측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이전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파이전자를 포함한다고 늘 흡수대가 있는 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어? 파이전자가 없으면 흡수대가 없어. 파이전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도 공명된 레소넌스하고 있는 파이전자 대표적인 건 아로마틱 링이야. 이게 있으면 무조건 흡수대가 있어. 그지? 근데 파이전자는 있지만 아로마틱 링이 아닌 파이전자의 경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야.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잘 대답을 해야 돼, 그 부분은. 자, 아무튼 그렇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전자파 분석의 모든 정량적 분석 방법 기본을 제시해. 뭐냐면 어디 써 있니? 램버트 비어로라고 하는 거야. 그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계는 뭘 측정하는 거야? 빛을 쪼여서 얼마만큼 그 빛이 투과를 했냐를 보는 거야. 기계적으로는 모든 기계가 기본적으로 이 원리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보는데 그게 지금 요거야. 그지? 우리가 투과도야. 근데 투과도하고 흡광도, 그지? 빛이 흡수를 많이 하면 투과도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투과도하고 흡광도는
기본적으로 반비례 한다는 건 알 수 있어. 그지? 근데 단순 반비례가 아니라 로그 반비례야. 마이너스 로그 t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기계적으로는 측정은 t를 측정해 주는 거야. 기계는 이게 제일 측정하기 쉽지 않아. 그지? 그리고 a로 이 식을 이용해서 바꿔주는 거야. 그지? 근데 왜 a로 바꿔주냐면 a는 abc라고 하는 식이야. 요거는 결국 흡광도가 농도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량성을 부여하려 그러면 흡광도를 갖고 논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야. 그치? 램버트 비어로는 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요거는 전자파 분석의 에서 정량적으로 뭔가를 평가할 때 기본이 되는 식이야. 마찬가지로 장치는 당연히 이걸 생각하면 돼. 뭐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될 거고, 샘플을 놓는 곳이 있어야 될 거고, 디텍트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야. 그렇지? 빛이 있어야 될 거고, 샘플 놓는 곳이 있고, 측정해주는 곳이, 그러니까 투과돼서 나오는 P를 측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 그거를 컴퓨터로 처리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야. 그지? 근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빛은 모든 빛이 나가는 거고, 이 빛을 우리가 원하는 파장을 선택을 해줘야 돼. 그지? 거꾸로 여기 빛을 한 종류의 빛만 예를 들어서 254나노미터의 빛만 내뿜는다 라고 하면은 파장 선택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UV 영역의 모든 빛을 한꺼번에 내뿜으니까 254나노미터만 측정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빛을 다 차단을 해야 돼. 일종의 필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얘만 대부분의 전자파 분석기기는 기본적으로 얘는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해. 요즘은 컴퓨터가 붙는 건 이건 뭐 당연한 게 될 거고. 그지? 그렇다라는 얘기야. 자, 측정 시 주의사항은 대부분의 분석기기가 마찬가지인데 항상 우리가 용액 상태로 측정을 할 때는 항상 용매가 더 많은 거야. 우리가 뭐 높은 농도로 측정했다 그래서 10%의 농도로 측정했다. 그지?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농도야. 그러더라도 그 중에 90%는 솔벤트야. 그치? 그러니까 항상 분석기기에선 솔벤트가 흡수대를 갖고 있으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흡수대가 없는 솔벤트를 사용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흡광도 값이 2 이상일 때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건 요 식이 잘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뜻이야. 뭐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블랭크하고 셀 종류에 대해서는 얘기했어. 요 블랭크라는 개념은 지금 설명하기가 되게 이게 실험적으로 놓고 딱 보면 아는데 아무튼 요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자고. 나중에 이거 빨리 뭐 백신이 보급이 되던 좀 한번 뭔가 이렇게 견학 비슷하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이 아주 심플한데 말로 하긴 좀 힘드네. 아무튼 그렇다라는 것만 하자고. 그치? 이렇게 샤프한 피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브로드하게 나온다. 그치? 뭐 pH에 따라서 얘들 바뀌니까 흡수대도 바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 그랬어. 그림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포인트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외곽전자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 AA와 ICP 얘기를 했어. 그지? AA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갈 때 흡수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야. 그지? ICP, 요게 지금 ICP라고 얘기하는 기계의 기본 원리인데 이거는 모든 원자를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로 바꿔놓고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 나오는 빛을 보는 거였어. 그지? 그러니까 AA하고
ISP의 가장 큰 차이점은 AA는 원하는 원소를 하나씩 선택해서 봐야 되지만 ISP는 동시에 모든 원소를 동시에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둘 다 고장나 있지만 AA하고 ISP가 둘 다 분석실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전부 ISP만 찍으려고 그래. 당연한 얘기야 그거는. 그러니까 ISP는 분석료도 비쌌지만 그냥 예약이 계속 밀려 있었어. 근데 AA는 아무도 사용을 안 해. 그지? 근데 나는 내가 만약에 소듐을 측정하고 싶다. 소듐 양만을 측정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AA나 ISP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AA로 측정을 하면 돼. 이렇게 특정 원소를 측정할 때는. 뭐, 모든 원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유기화합 물질은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우리 무기물, 금속,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강물 중에 중금속이 얼마나 있냐 이런 걸 측정하는 거야. 그치? 요건 ISP에 대한 얘기야. 둘 사이의 차이도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 고분자 하는 사람들은 이 AA나 ISP를 어디 사용하느냐? 그러면 이 고분자나 또는 어떤 유기물질 중에 이런 금속이 미량 남아있을 때 미량 남아있는 양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차 얘기했지만 실제 이제 강의실에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실제는 이 유기물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AA를 측정할 수, 왜냐면 기본적으로 불꽃 중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유기물질들을 전부 분해를 시켜놓고 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 실험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돈 주고 맡기는 거니까 뭐 이거 사용하면 되는 거야. 돈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전자파 분석에서 이제 이 부분 다 끝났어. 일단 순서는 아마 IR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IR 스펙트로 포토메트리로 돼 있어. IR은 아까 얘기했지만 UV 비저블보다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IR이라고 하는 건 좀 이따 뭐 NIR도 나왔지만 IR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강 이 영역을 측정을 해. 그치? IR은 대부분 요 카이저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줘. IR의 원리는 진동. 한 분자에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이 진동을 보는 거야. 따라서 흡수대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모든 흡수대를 다 해석해 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샘플 제조는 좀 이따 얘기하는 우리 ATR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 부분이 아주 심플해졌어요. ATR이 없을 땐 이렇게 샘플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막 만들었어야 돼. 그치? 그러더라도 여전히 고체 시료의 표준 측정법은 요 KBR법이다. 그치? 조금 이따 얘기할 요즘은 ATR로 측정을 주로 하면 된다.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IR은 흡수대가 워낙 많어. 그러니까 모든 흡수대를 다 측정할 수는 없고 특성적인 흡수대를 본다. 대표적인 건 우리 요거야. 그치? 요거는 알고 있는 걸로. 자, 되는 거야. 이 특성적인 피크의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 딴 놈들은 여기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1700은 아니고, 그지? 예를 들어서 뭐 1300 이라고 얘기하면 얘도 나올 수 있고, 얘도 나올 수 있고, 얘도 나올 수 있고, 막 나올 수 있다고. 그지? 근데 1700 근처는 CO. 그지? 이게 대표적인 거야. 이거. 그지? 근데 CC는 사실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집어넣는 이유는 우리 고분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모노머 구조도 중요한 거고, 모노머라고 하는 것 중에는 바이닐 계열은 전부 요 알켄
이중결합, CC 이중결합을 포함하기 때문에 얘도 우리는 특성적인 피크로 일단 결정을 하는 거야. 살짝 겹칠 확률이 있었단 놈들하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자 라는 거야. 그래서 메칠 메사크릴레이트의 IR은 이렇게 나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했었어. 그지? 여기서 이 피크는 뭐고 이 피크는 뭐고 뭐 이런 걸 해석하려고 맘먹으면 할 수야 있겠지만 별 의미가 없고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건 특성적인 피크, CO, CC 이중결합이야. 얘가 CO일 거고 얘가 CC일 거다라는 얘기야. 그치? 이 정도는 내가 요구하는 거야. 그랬을 때 폴리메실 메타클릴레이트는 어떤 IR이 나올까? 그치? 이 얘기도 했었어. 그런 걸 내가 요구하는 거야. 요거 맨날 내가 지금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있는데 웨이브 랭스가 아니야. 이거는 웨이브 넘버야. 그치? 파장이 아니잖아. 응?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대한 얘기도 다 했어. 요즘은 측정하고 나면 우리 지문 채취 어디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면 그 지문 갖고 와서 기존의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지문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이 범죄 현장에서 나온 지문이 누구의 지문인지 찾는 거야. 이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범행 현장에서 지문 채취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해석할 수가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IR도 요즘은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몇 %의 확률로 뭐다 라는 걸 알 수도 있다 라는 얘기야. 당연히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든 물질이면 당연히 라이브러리에 없기 때문에 매칭되는 정도가 낮을 거야. 뭐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 하는 거야. 이건 아주 극단적인,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였지만 이런 반응에서는 이렇게 아주 특성적인 피크들이 2개 나오기 때문에 반응의 여부를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어. 근데 이건 운이 좋아서 이런 거야. 이렇게 아주 특성적인 피크들이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 다음에 IR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ATR이야. 그치? 요번에는 여태 동안 IR은 샘플이 빛이 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이 투명해야지 빛이 투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였어. 아까 그 표에서는. 근데 얘는 회절돼서 나가는 빛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빛을 투과 안 해도 돼. 그치? 그래서 여기 감쇄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ATR이라고 하는 분석기기는 새로운 분석기기가 아니라 IR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옛날에는 얘가 비쌌기 때문에 따로 막 기계처럼 얘기했지만 요즘은 그냥 IR에 당연히 얘가 부속품으로 쫓아와. 옛날에는 잠깐 여담이지만 이 라이브러리가 기계보다 비쌌던 시절도 있어. 근데 이제 뭐 데이터라는 건 축적되다 보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래서 요즘은 라이브러리 다 붙어 있어 그냥. 그지? 그리고 ATR도 예전에는 막 별도의 기계로 팔았는데 요즘 웬만하면 IR 살 때 ATR은 다 같이 구입해.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야. 혹시 기회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UV하고 IR은 작년은 당연히 못했고 재작년까지는 그냥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고 원하는 학생들은 와서 한번 만져볼 수 있게는 했었어. 자, 그 다음에 NIR이라고 하는 게 있어. NIR은 아까 얘기한 IR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하면 요 미드 IR,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R이야. 지금까지 얘기한 분석기기 얼마? 400카이저에서 4000카이저까지. 그치? 근데 요거보다 약간 파장이 짧은 빛, 즉
비저블하고 미드 IR 사이에 NIR, 니어 IR이라고 하는 게 있어. 얘는 학부 강의할 때 얘기하기 참 힘든데, 얘는 계량화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가 막 여러 개 나오는데 이 피크가 뭐에 의한 피크인지 잘 몰라. 단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피크하고 그 샘플하고의 어떤 물성하고의 관계를 뭔가 컴퓨터가 연관지어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무슨 식을 만들고 그래서 이 스펙트럼에서부터 바로 어떤 물성을 알아내는 걸 얘기를 해. 강의 시간에 좀 시간을 들여서 하나 예를 갖고 얘기했는데 사실 아주 잘 몰라.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잘 오픈도 안 돼 있고, 그지? 독자적인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 자체가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오픈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강의 시간에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아무튼 이런 기계가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고. 그러니까 어떤 과일의 당도하고 과일을 NIR을 측정했을 때 뭐 이런 피크가 나왔다 그러면 이 피크하고 이 피크가 뭐에 의한 건지 잘 몰라. 그냥 이 피크의 패턴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당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식을 찾으면 이것만 측정해도 당도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제 IR하고 관련되는 또 다른 기계는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게 있어. 쉽게 얘기하면 IR에서는 요만큼의 빛을 흡수하는 어떤 샘플이 있다고 치자고. 됐어? 요만큼이어야 돼. 요만큼. 그지? 뭐 예를 들면 요게 1600 카이저라고 하자고. 그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빛을 흡수하는 게 IR인데 라만이라고 하는 거는 더 센 빛을 쬐주면 얘가 스캐터링이 일어나서 돌아오고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어떤 칼보닐이 있는데 1700 카이저에서 흡수대가 있다고 그래서 요만큼이 1700 카이저에 1600 카이저에 해당하는 에너지라고 하면은 라만은 요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더 센 빛을 쪼여주고 또 에너지가 높은 빛을 쪼여주면 얘가 스캐터링 돼서 돌아올 때 제자리로 안 돌아오고 요만큼 차이를 만드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걸 측정해 주는 거야. 이 두 개를, 이거는 내가 쪼여준 빛이니까 하는 거고, 얘는 스캐터링 돼서 나오는 빛의 에너지를 구하면 둘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기물질은 예를 들어서 어떤 칼보닐이 1600 카이저에 흡수대가 있다면 요걸 측정하는 게 IR인 거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요걸 측정해 주는 게 NIR, 라만이다라는 얘기야. 결론은 뭐야? 똑같은 걸 측정하는 거야. 똑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사용하는 빛은 얘는 IR 빛을 사용하지만 얘는 IR보다 에너지가 높은 UV 빛을 사용해. 아무튼 그치? 똑같다는 얘기야. 나오는 데이터. 근데 왜 라만을 찍어? 결론은 IR은 그러니까 IR은 결국 비대칭 결합일 때 크게 나오고 라만은 대칭 결합일 때 크게 나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IR에서 CC 이중 결합을 내가 특성적인 피크라 해서 우리 외우자고 얘기를 했잖아. 그때도 사실은 CO는 확실한데 CC는 내가 이유를 붙여서 고분자에는 중요한 거니까 허자라고는 했지만 피크가 약하게 나왔던 건 아까 봐도 알 수 있었어. 그지? 지금 다시 돌리긴 뭐하지만 아까 그림에 메칠 메타크릴레이트가 있을 때 IR에 칼보닐에 해당하는 건 크게 나오지만 이중결합에 해당하는 건 조그맣게 나왔어. 그지? 둘 다 존재 양은 똑같을 거야. 당연히 한 분자에 하나씩 있으니까. 그거는 IR로 측정하면 그렇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라만으로 측정해 준다면 이쪽이 더 크게 나왔을 거야. 아마도.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얘기야. 그지? 이게 지금 메칠 메사크릴레이트하고 비슷한 거야. 이걸 보면은
IR에서는 얘가 크게 나오고 라만에서는 얘가 아예 이건 극단적으로 거의 IR에서 나오지도 않았어. 그렇다라는 얘기야. IR은 어떤 화학물질의 구조를 측정하는데 아직 얘기는 안 했어. NMR 얘기는 안 했지만 NMR을 제끼고 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분석기기야. 그지? 그 다음에 순서는 그냥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전자현미경. 뭐 이거는 강의 시간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진 않아. 크게 두 종류다. 그지? 뭐냐면 셈하고 템. 이렇게 크게 두 종류야. 표면을 보는 주사형, 그 다음에 투과형,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당연히 투과형으로 보는 게 더 세밀한 걸 볼 수 있고 좋아. 그렇긴 하지만 투과형으로 보려고 그러면 당연히 샘플이 아주 얇아야 돼. 그치? 0.1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건 100 나노미터야. 이게 금속같이 딱딱한 물질은 그나마 만들기 쉽지만 우리 유기물질은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아주 힘들어. 그래서 템 찍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아주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자고. 물론 강의 시간에 얘기하자면 템을 찍으면 훨씬 좋아.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어. 일단 셈 위주로 얘기하는 건 셈은 그나마 접할 기회도 많고 학교에도 아주 좋은 셈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 감마선을 쪼여주면 여러 가지 빛이 나오는데 셈에서 보는 건 세컨더리 일렉트론을 본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이 좀 들어가. 이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니까 넘어가자고. 세컨더리 일렉트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세개도 나오지만 이렇게 약간 평면인지 아니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건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건 접촉각하고 강도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호떡이냐 구냐 이거 딱 봐도 구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건 요 가운데하고 요 바깥쪽에 명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요게 똑같은 명암 차이가 나온다면 얘가 호떡인지 구인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세컨더리 일렉트론에 의해서는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림 감상이야. 그림 감상에 대한 얘기야. 요 EDS인데 아마 강의 시간 중에는 얘기를 안 하고 이때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EDS에 대한 얘기를 당시에는 안 했었기 때문에. 그지? 요렇게 셈하고 EDS를 동시에 사용하면 형상을 보면서 그 중에 어떤 부분의 원자 분석도 가능하다. 굉장히 파워풀한 기계다. 이렇게 두 개를 합쳐놓으면 이거 학교에도 있다. 뭐 이 정도 아니야. 뭐 템도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자고. 그지? 그러면 이제 다 얘기 다 됐어. 얘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 이제 요것만 남았을 거야. X선 사용하는 거야. 얘는 다시 얘기지만 내각전자를 사용하는 거고 이 이상에서는 빛이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항상 고진공하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야. 이건 XRD 먼저 오늘 XRD 먼저 얘기하면 XRD는 조금 전에 순서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얘를 뒤에 얘기했어. 왜냐면 XPS가 3시간짜리이기 때문에 그게 한 주에 내가 넣느라고 순서를 좀 바꿨어. XRD는 뭐 요게 발걸음이 맞으면 이렇게 빛이 크게 나온다 라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세타 값을 바꿔가면서 회절돼서 나오는 빛을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회절돼서 나오는 게 없고 어떨 때는 더 강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거는 요 각도에 따라서 바뀐다. 그치? 그러니까 크게 나올 때는 2D 사인 세타 2D 사인 세타야 n 람다가. 그치? 요 식을 만족한다 라는 얘기야. 근데 아주 결정성이 좋은 금속이나 무기물, 반도체 등에서는 결정 상태에 따라서 이것도 라이브러리로 다 집어넣고
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을 때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의 이그샘플은 바로 전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은 넘어가는 걸로 하자고. 그럼 제일 마지막 지금 얘기하는 순서로는 XPS라고 하는 게 남아. XPS는 원리는 얘기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는 건 어떤 원소가 있냐를 볼 수 있어. 볼 수 없는 원소는 얘는 내각전자가 원리이기 때문에 내각전자가 없는 건 누구니? 일종. 수소, 헬륨은 그냥 각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각전자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걔네는 일단 못 봐. 몇 개 못 보는 분석할 수 없는 게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원소를 다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 수 있어. 반드시.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결합 양식도 볼 수 있다 라는 얘기야. 뭐 이 부분 얘기했어. 그리고 애칭, 기계적으로는 depth profile 라고 하는 게 있어서 파들어가면서 표면하고 내부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기야. 이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사용될 수 있어. 그래서 요걸 이그샘플로 들어서 얘기했어. 이 구조 외우고 이런 바보 같은 공부하지 마. 그냥 이게 있을 때 어떻게 되냐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시험에 나올 리는 절대로 없어. 그치? S가 있을 거고, O가 있을 거고, C가 있을 거고, H가 있을 거야. 그치? 요 물질은. 근데 H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C, O, S 세 개를 보는 거야. C는 종류가 여러 개일 거고, S는 최소한 크게 두 종류일 것 같아. 그치? O도 크게 두 종류일 것 같아. 요런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 서베이라는 걸 하면 어떤 원소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물론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세 개는 명확히 나와. 그리고 각자의 원소를 조금 더 스캔해서 보면은 약간, 그지? 뭐 두세 개 정도가 겹친 것처럼 보여. 운이 좋으면 이렇게 두 개로 확 나눠서 보일 때도 있어. 그지? 이게 바로 결합 양식을 경우에 따라서는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애칭에 의해서 depth profile을 보던 걸 그냥 이그샘플로 얘기한 거야.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죠. 보면 와, 표면하고 내부에서 큰 차이가 생기는 거 알 수 있어. S피커 같은 경우는. 이건 넘어가자. 그래서 이렇게 논문에서 이런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이런 멋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면 그지? 억셉트 되기가 쉬워. 논문이 멋있잖아. 얼핏 봐도. 이거 그리는데 엄청 고생했어. 이것도 이그샘플 우리 그 뭐니? 이거 뭐야? 그 핸들? 이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핸들 분석하는 얘기가 있었어. 이건 뭐지? 에어백.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아마 XPS, 그리고 나서 XPS하고 유사한 분석기기 원리는 얘기했고 WDS, EDS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 얘들은 원소는 알 수 있지만 결합 양식은 거의 알 수가 없어. 그게 XPS하고 가장 큰 차이야. 근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 이제 EDS 형태는 SEM EDS로 해가지고 SEM을 찍으면서 EDS를 측정한다. SEM으로 형상을 보면서 어떤 형상의 원소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분석 기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치? 여기까지 얘기했어.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 딱 요만큼 얘기한 거야.
그치?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고, 지금 뭐 급하게 빨리 얘기했고, XRD는 바로 앞 시간에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자고. 일단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안 되지만, 공부 너무 많이 해도 아마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 뭐 아무튼 많이 해. 많이 해. 많이 오면 좋아. 아무튼 이상한 말 한 것 같아.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고 중간고사 일단 보는 걸로 하자고.